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뿜어주신 군포 폴리트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시 만나는 가수들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2011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군포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사실 오면서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안 오셨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지금 이곳 도 안에도 그렇고요, 바깥에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이곳을 또 찾아주셔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김용택 시인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죠. 김용택 시인님은 1948년 전북 임실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또 21세부터 목교인 덕지초등학교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또 2008년부터 38년간 온갖 교단을 내려오신 뒤에 강연과 글쓰기를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문단에서는 절제된 언어와 함께 자연을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시인 김소월과 백석을 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이 선율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시인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상친강, 맑은 날, 그대의 거침없는 사랑, 나무, 그 여자 내 집, 그리운 것들은 산이다, 콩, 너는 죽었다. 이 작품들 외에 정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주옥 같은 작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께서는 1986년 김수영 문학상과 1997년 소월 문학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라는 주제로 일상을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더 알차게 채워드릴 김용택 시인분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말도 똑똑하게 잘하죠? 주위가 다소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게 좀 웅웅거리는 소리가 찻소리입니까? 네. 찻소리도 있고 그래서 발전기 돌아가는 발전기.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거기 올라가지. 여기서 하는 게 나아요. 안에 저기가 더 좋아. 옆에 키도 크고 있어. 멋있어 저기. 제가 원래 키가 커요. 가까이 있으니까 안 돼서. 제가 군포를 두 번째 찾아온 것 같습니다. 2011년인가 한 번 찾아왔었는데 그때 제가 군포 시청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청이 크지가 않아요. 다른 데 가보면 시청이라든가 도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커야 할까 의심할 정도로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군청들이 큰데 일단 크지가 않았고 또 입구에 현관에 오른쪽에 도서관이 지금도 있나요? 네. 오른쪽에 어른들 도서관이 있고 왼쪽에는 아이들 도서관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시청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 도청이나 구청이나 시청 가보면 현관이 이게 로비가 너무 커요. 이거 썰렁해. 시청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너무 집이 커서 썰렁한데 여기는 아주 따뜻했고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정말 시청이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강연을 할 때도 굉장히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열기가 대단했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모든 시청, 구청 다 돌아다니는데 가장 열기가 뜨거웠던 게 그때 군포구청이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김포가 굉장히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김해가 굉장히 이렇게 시민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거기도
시민들이 다른 데하고 달라요. 얼굴빛도 다르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다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활기찬데 군포도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강한 인상을 받아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꼭 군포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정책이 펴져야 되고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제가 저희 군포 군수님은 잘 모르고 시장님은 어쨌든 군포가 우리나라에 인구 30만 되는 도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장위라는 데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장위, 김해시 장위. 거기도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시민들 얼굴빛이 달라. 반짝반짝해요. 오늘 여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치다라는 가지고 삶이 공부다 얘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게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이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예뻐요. 우리 동네. 네? 선생님 동네예요? 저 억지를 부리지 마세요. 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35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군포로 이사 오는 바람에 12가구가 살았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에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 마을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책을 읽겠어요, 저 작은 마을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장을 했어요. 저는 21살 때 선생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지금 여기 온 어린이들, 젊은 엄마들 좀 기다려. 21살 될 때까지. 책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읽어도 안 돼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애들을 책을 읽으라고 들들 볶아. 이것도 지금 들들 볶는 책 축제잖아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선생을 내가 21살에 했는데 그때 학교로 책 장사가 왔어요. 옛날에 원래 책 장사가 책상을 찾아다녔죠. 그렇죠, 어르신들? 근데 그때 산 게 도스토옙스키 전집이었어요. 처음으로 책을 사서 읽으려고 산 게 아니고 책이 너무 예뻐서 너무 폼이 나서 사가지고 운목에다 놨더니 그렇게 방이 아름다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한 권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빼서 베고 잤어. 목침으로 목침처럼 딱 베고 누워있기가 막 그런데 어느 날 떠들러왔어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야. 야, 이렇게 책 속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 숨을 쉬는구나. 그 책을 그 7권짜리인데 전집이 다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읽고 나더니 그 사람이 또 책을 가지고 왔어. 헤르만 헤세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5권짜리 또 사서 읽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책을 저한테 대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책을 읽을 때하고 책을 안 읽을 때 전혀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너무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동네에 내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군포로 와버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 생각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썼어요. 시를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양반이 하시네. 시를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어르신이 저기가 자기 동네래요. 잘 보이는데 아 그런가? 저런 학생들 때문에 늘 수업에 지장이 있죠? 선생님이 뭔 얘기다 그랬나?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썼어요. 시를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소설을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수필을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속에 많은 것이 쌓이니까 답답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기 비슷하게 뭐 이런 걸 저런 걸 쓰다가 보니까 한 7년, 8년이 돼서요.
뭔가 이렇게 똑똑하게 하구나. 7년, 8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번도 시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시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냥 주위에 시를 쓰는 사람도 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7년, 8년 돼서 시라는 걸 쓰기 시작하다가 몇 년을 더 썼냐면 5년을 더 썼어요. 시를 5년 동안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시를 써놓고 내가 내 시를 읽으니까 너무 시가 감동적인 거야. 내가 해놓고 내가 감동했어요. 중요한 건 자기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얼굴을 아침에 화장했잖아요. 이거 화장을 딱 안 했어? 화장을 딱 하고 거울을 딱 바라보고 화장이 잘 되어 있으면 이거 보셔? 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도 이쁘라 그래요. 설거지도 마찬가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시를 정리해서 출판사로 보냈어요. 출판사 보냈더니 한 2달 후에 엽서가 왔어. 그전에는 뭐 이렇게 카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엽서가 왔어요. 편협서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의 시를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신인 작품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신다면 사진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허락이고 뭐시고 이게 정신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2주 후에 또 엽서가 왔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내달라. 그런 사진은 뭐고 다른 사진은 뭘까?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나는 요만하게 나오고 풍경이 커다랗게 나온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안 보이는. 그래서 순창에 가서 버스를 타고 순창 가서 넥타이를 차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10월 달에 어느 날 평생 처음으로 소포를 받았어요. 소포를 뜯어봤더니 책이 2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 시집이었는데 제일 끝자리에 김영택 작품이 9편이 실려 있었어요. 너무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쓴 글이 인쇄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떼떼떼 가지고 쭉 빼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놀랬어. 감동적이야. 너무 떨려가지고 시를 못 읽는 거예요. 한 이틀 있다가 제일 앞에 시부터 읽었어요. 제일 앞에 시가 누구셨냐면 박조진 선생님이 시였어요. 근데 너무 시를 못 썼더라고. 21명이 시집을 실렸는데 20명을 다 읽어봤는데 너무 시를 못 썼어요. 우리나라 시인들이 시를 이렇게 못 쓰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 시를 이제 딱 읽었더니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섬진강 1. 지금도 읽으면 감동적인 시. 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가슴이 떴어요. 그리고 또 감동을 했어요. 자기 감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 2주 후에 등기우편이 또 왔어요. 노란 등기우편. 그래서 까봤더니 우편 소액한. 이거 어르신들 다 알죠? 옛날에는 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뭘로 붙여? 어떻게 붙여? 공짜 넣어도 붙여도 안 되고. 우체국에 가서 소액판, 수표를 바꿔서 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보냈어요. 우편 소액판이 10,000원짜리가 9장이 들어있었어요. 세상에. 내 월급이 70,000원이었어. 10,000원이 더 생긴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시를 쓰면 돈도 버는구나. 90,000원이 돈이 생기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돈이 없으면 전혀 고민이 안 생기던데 돈이 90,000원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디다 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돈이 많으면 고민이 많겠구나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랐습니다. 지금 이 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책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5가구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전북 임실이에요.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죠? 치즈요?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김영태 씨. 나를 앞에다 딱 세워놓고 내가 임실에 사는데 뭐가 유명하냐고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치즈요. 내가 치즈야? 임실읍에서도 한 25km가 떨어져 있어요. 덕진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면소지에서도 5km 들어가야 이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렇게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왼쪽 집이 하나 있죠? 오른쪽 집이 있죠? 그 두 채 집 중에 우리 집이 있어. 자, 지금부터 제가 물어봅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두 채 중에 한 채는 분명히 우리 집이야. 손을 들면 돼요. 자, 왼쪽 불 켜진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내리세요. 오른쪽 기와집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내리세요. 손을 안 드신 분? 안 들어. 왜 안 들었지?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 줄을 몰랐대 내가. 이런 딴소리를 아니야 분명히 왼쪽 아니 오른쪽이 우리 집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왜 그랬죠? 두 가구가 다 우리 집이래. 저렇게 딴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만 우리 집이라고 분명히. 근데 왼쪽은 우리 큰 집이야.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뒤쪽으로 연기나는 그 뒤쪽으로 집을 두 채를 짓고 있어요. 농업식품부에서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면 학교를 열 겁니다. 김용택의 가끔 열리는 학교. 가끔 열어. 열고 싶으면 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누가 시비를 못 걸도록 이름을 가끔 열리는 학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가끔 놀러 오시면 돼요. 애기들 데리고 너무 강변이 예뻐요. 그 앞에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었죠. 지금은 사라졌어.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에 징검다리가 이게 88개예요. 징검다리가 88개나 돼요. 섬진강 상류는 마을 앞에 다 징검다리가 있어. 징검다리를 건너서 논밭을 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류는 물이 깊어서 징검다리가 없어. 배를 타고 다녔어. 하류는 뱃마당이 있고 상류는 징검다리가 있어. 자, 이게 88개예요. 내가 셔놨어요. 자, 어렸을 때, 아기 때 3살, 4살 먹으면 엄마들이 아기를 진짜 용태기를 강 건너 쪽에다 떼어놓고 강을 건너가서 일을 해. 밭에서 일을 하겠죠? 그러면 용태기가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러면 강변에 서서 엄마를 불러요. 어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용태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그러놓고 안 와. 안 오니까 크게 불러. 크게 부르다가 그래도 안 오니까 울어. 조금만 울면 잘 안 오니까 더 크게 울어. 더 크게 악을 쓰면서 울어. 악을 쓰면서 우는 비례하고 어머니 화가 완전히 비례. 어머니가 화가 점점 올라가고 내 울음소리도 커지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열받으면 호미를 내팽개치고는 그냥 딱 띄워가지고 그냥 나를 뒤지게 펴놓고 건너가고. 엄청 무은 데다가 더 때려놓고 가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왜 안 데리고 가고 그냥 펴놓고 갔겠어요? 왜 그랬을까? 시끄러워서 또 이래야 되니까 또 속상해서 울지 말라고 팼는데 안 울어. 자, 스스로 건너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스스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저기를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몇 살인데 스스로? 그럼 내가 물어보려고 지금. 자, 저기서 옆쪽에서 강 건너까지 몇 살이 되면 스스로 물에 안 빠지고 건너갈까요? 5살? 5살. 5살. 7살. 다 맞아. 3살. 셋.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최소한도 몇 년이 가야 돼? 5살. 최소한도 7, 7살이 되면 건너가야 돼. 왜? 학교를 가야 돼. 스스로 어머니가 건너올 때까지 기다렸어. 여기를 건너가려면 이 돌을 이해해야 돼. 돌이 얼마나 넓은지, 돌이 비틀어졌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물은 얼마나 깊은지, 간격은 얼마나 넓은지를 엄마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울면서 저걸 다 이해해야 돼. 저 징검다리를 몸과 마음으로 다 익혀야 돼. 오늘날 우리들은 공부하고는 전혀 달라.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하나만 찍으면 되죠? 몰라가지고 찍었는데 그냥 서울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몰라가지고 찍었는데. 저기는 그런 게 안 통해. 저는 몸과 마음으로 저 돌을 다 이해해야 되고, 저 간격을 다 이해해야 되고, 저 근방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다 이해해야 돼. 생태. 그래야 우리 마을에서 살 수가 있어.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 강물하고는 절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강물을 건너갔다 건너와야 돼.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부모들이 기다렸어요. 기다려줬어. 오늘날 우리는 애들을 기다려주질 않아. 마구 집어넣어. 책도 냅두면 천천히 읽을 때까지 기다리면 지가 필요하면 읽어. 억지로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애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안 읽어. 자, 그 앞에 강물이요. 이쁘죠? 겨울 아침이야. 새벽. 내가 사진을 찍었어. 사진이 예쁘죠? 사진만 이뻐. 저 강물은 죽었어요. 썩었어. 저 강물에서 나는 고기를 나는 안 먹어. 누가 다 먹냐? 군포 시민들이 갖다가. 도시 사람들은 먹지만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저기 있는 다슬기나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서 나는 고기를 그 마을 사람들은 안 먹어. 여러분들이 와서 잡아다가 먹어. 그래서 이렇게 살들이 잘 쪘어요. 강물이 죽었어. 강물이 죽는 건, 하천이 죽고 강물이 죽는 건 우리들은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강물은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갖다 반영해. 강물이 스스로 죽질 않아요. 우리들이 죽인 거예요. 죽이면서 우리는 정신이 죽어. 죽이면 죽어. 화가 나서 너를 혼내면 나도 아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파. 그렇죠? 저걸 뒤지게 혼내놓으면 내가 싫을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아파요. 그러듯이 강물을 저렇게 죽여놓으면 우리 스스로 아파. 근데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를 부질나게 가도 강물이 아프다고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병원에 안 들고 가.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연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강물을 살리고 있어요. 점점 강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건 제가 심은 나무입니다. 그죠? 저기 뭔 나무죠? 여기 꽉 찼어요. 느티나무죠? 아니라는 뜻이요. 아니 꼽다는 뜻이에요. 나한테는. 잘 모른다는 뜻. 느티나무. 내가 뺐잖아. 자, 제가 27살 때 마을 뒷산에 가서 놀러 갔어. 그랬더니 요만한 게 이쁜 느티나무가 있어. 잡았다니 했더니 뽑아줘버려. 뽑으려고 안 했어. 그냥 뽑아주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마당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컸어.
마당에 씹으니까 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산을 지나다니면서 용태가 저 나무가 너희 집 덮어버리겠다. 캐다가 빨리 옮겨. 그래가지고 저도 옮겼어요. 잘 컸죠? 저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썼더니 책이 2권이 됐어요. 저 나무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계속 썼더니 책이 됐어요. 이거 바로 위에 있는 느티나무예요. 요 내 나무 바로 위에. 전 300년쯤 됐어요. 예쁘죠? 오, 예뻐요. 예쁘죠? 나무는 대단해. 일단 나무는 독서를 안 해. 저 나무가 독서를 하질 않아. 영어 학원도 안 다녀. 학교도 안 다녀. 책도 안 봐. 여행도 안 다녀. 심어놓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어릴 때부터 느티나무는 늙어 죽어도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로만 자라. 놀랍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사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불행하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딱 첫 번째 시험 볼 때부터 이웃집 100점 맞은 놈 때문에 내 아이는 불행해져. 무식. 그래서 100점이 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자기 얘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 공부를 하는데 제일 점수를 많이 맞은 게 평균 65점이었어요. 한 번도 나는 100점 맞은 사람이 부러운 적이 없어요. 아니, 내 점수인데 왜 100점을 부러워해요? 중요한 건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100점 맞은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고 100점 맞은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고 100점 맞은 사람은 잘 사는 건 없어. 소나무가 되려면 소나무로 키워. 이게 독서야. 느티나무가 되려면 느티나무로 잘 키워. 저렇게 어마어마 키우는 거야. 참나무로 자라려면 참나무로 잘 키워. 그래야 큰 숲이 돼야. 이게 숲이야. 저 산에 다 소나무만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저 산이 재미없겠어요. 우리나라 모든 엄마들은, 우리나라 모든 어른들은 내 아이가 소나무로 될 것 같은데 참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참나무로 만들려고 해요. 소나무가 참나무가 되려면 되지도 않지만 너무 힘들어버려. 어떤 엄마는 감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라면이 열리기를 기다려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살아요. 책을 우리가 왜 읽어? 나름대로 잘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나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난 대학을 안 다녔어요. 대학을 안 다녔는데 한 번도 65점이 100점보다 적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내 거야.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야. 65점. 왜 내가 100점 맞은 놈한테 기가 죽어야 돼? 있을 수 없어. 기 죽으면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기 죽어 살아. 왜? 사람이 100점 맞을 때도 있고 70점 맞을 때도 있고 50점 맞을 때도 있어. 어떻게 계속 100점을 맞고 살겠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너 엄마 어디 있어? 너가 엄마가 그렇다고 말해. 어쨌든 나름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자, 나무가 똑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똑같은 나무예요. 나무는 정면이 없어. 정면. 사람은 정면이 있어요. 집도 정면이 있어. 모든 게 다 정면이 있는데 나무는 정면이 없어. 경계가 없어.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정면이 늘 하나야.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그래서 어느 편에 가담을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근데 그렇게 면이 하나면 사고 자체가 죽어. 사고가 평균화되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없어. 다른 생각을 가지면 바로 적이 돼. 무서운 나라죠? 무서워. 나는 무서운 나라. 있을 수 없어. 저 나무는 그런 게 없어. 받아들이면 힘이 있는 거죠. 자, 눈이 왔어요. 어떻게 눈이 오면 나무에서 이렇게 눈이 쌓일까? 이 카이스트 대학 아시죠? 대전에 가면 카이스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외국 교수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질문을 했어. 한국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나 우리 왔을 때 똑같이 첫 번째로 대답한 게 있었어요. 뭐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아, 이놈 새끼들 물어보라고도 안 물어봐. 똑같아. 여러분들도 똑같아. 아, 자꾸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살림을 뺏어가는 사람이요, 점수를 뭐 적게 주는 사람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어. 생각을 말해보는 거죠. 왜 생각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아, 진짜 답답해. 얼굴도 보면 답답해. 어떻게 눈이면 저렇게 눈이 쌓일까? 나무 위에? 많이. 어? 어? 쌓일 만한 곳이 있어서 또. 네?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왔어요. 또. 날이 추워서 또. 바람이 안 불고 내릴 때. 바람이 없이 눈이 내리면 저렇게 나무까지 눈이 있어요. 아침에 문을 탁 열면 저 나무가 그냥 어마어마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야. 뒷산에도 하나 있지, 저기도 하나 있지, 저기도 있지. 그냥 동네가 그냥 꽃이 피어 있어. 풍성해. 먹고 사는 건 가난하지만 자연은 풍성하고 풍요롭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야? 호박이요, 호박? 호박 말린 거. 동안이 할머니가 어느 날 갔더니 호박을 이렇게 널고 있었어. 짜르르. 크기대로 짜르르 널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에라 불렸다 그냥 대충 널었죠? 저걸 찍었더니 뭐가 됐어요? 작품이 됐어. 예술이야. 나는 저 마을에 태어나서 저 마을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저 마을에서 50분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덕지초등학교. 졸업하고 순창중학교와 순창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이 됐어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선생이 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 그거는 얘기하면 복잡하고 하여튼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덕지초등학교를 갔어. 내가 졸업한 대로. 선생님이 한 학기에 5년밖에 못 있어. 5년 있다가 가라고 유고등학교 가서 1년 있어. 그래서 얼른 도로 다시 덕지 돌고. 그리고 또 5년 있어. 귀찮아. 가라고 또 가. 또 와. 1년에 또 얼른 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가기 싫은데. 6번째 온 거야. 그래가지고 6년을 있었어. 덕지초등학교 몇 년 다녔어? 31년을 다녔어. 선생으로. 초등학교 6년을 다녔죠? 37년을 덕지초등학교만 다녔어. 일제 신기 시절보다 더 엄혹한 시절이었어. 자, 아까 그러면서 거기서 책을 읽어서 시인이 됐죠. 농사 짓는 어머니하고 살았어.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하고 살았어. 농사 짓는 사는 농사꾼들은 책도 안 봐. 일단 책을 안 봐. 책을 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공부 시간 싫잖아요. 봐요. 자들 못 들어 들고 갔나 몰라요. 얘들아, 나가 놀고 싶으면 나가 놀아. 내가 엄마 보러 뭐라고 했지. 그래서 나가고 싶어? 네 마음대로 해. 오늘은 네 마음대로 해도 내가 뭐라고 엄마 뭐라고 하는.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 나가? 이따가 듣기 싫으면?